우리요 대단히 애매한 순간에 수업이 끊겼다가 다시 하는 거라서 리듬을 잘 타고 와야 되는데 조금 걱정이긴 한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했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 물체의 운동이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를 그 운동성에 따라서 나누면 두 종류로 나눈다. 시간이 지나도 물체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정지된 물체와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달라지는 운동하는 물체로 나눈다. 근데 운동하는 물체와 정지된 물체는 뚜렷한 차이점 때문에 구별이 된다. 같지 않다. 뭐가 다르냐면, 움직이는 물체는 매 순간 어딘가를 향해 가는 방향이라는 걸 갖는다. 그리고 같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걸린 시간이 다 다르다. 그래서 물체마다 빠르기를 갖는다. 자, 이렇게 빠르기와 방향이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걸 운동 상태를 갖는다라고 표현했다. 자, 그 운동 상태를 갖는 이러한 운동에도 우리는 뭐가 있다고 배웠냐면, 그렇다면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에 여러분들은 운동에도 종류가 있다. 우리는 멈춰있는 물체는 관심이 없고 움직이는 물체만 관심이 있는데, 그 움직이는 운동에도 종류가 있다. 그 운동의 종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빠르기와 방향, 그래서 빠르기와 방향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일정하냐. 다시 말해서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아이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간다면 이 운동은 아무것도 안 변하고 있는 운동이다.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중학교 3학년 때 지행한, 뭐라고 하니?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 맞아요.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초딩 때는 안 변하는 운동이라고 하고, 중3 때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걸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등 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반대로요, 안 바뀌는 운동이 아니고 변하는 운동이라는 게 존재한다. 중3 때는 안 변하는 운동을 중심으로 배운다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변하는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물체가 움직이는데 뭔가가 바뀝니다. 그 중에서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애가 시간이 지나니까 오른쪽으로 10의 빠르기로 가. 그러면 이 아이는 변하긴 변했는데 뭐가 바뀌는 거냐면 빠르기만 바뀐 거야. 방향은 안 바뀐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도 우리는 변하는 운동이라고 한다.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의 대표적인 거 유찬아, 두 가지. 빠르기만 바뀌는 대표적인 운동을 부르는 용어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유찬아, 뭐지? 그쵸. 낙하 운동 중에서도 중력만 받고 낙하 운동 하는 걸 유찬아 뭐라 그러니? 중력만 받고 떨어져요. 자, 중력만 받고 떨어져서 방향은 안 바뀌고 점점 빨라지는 걸 우리가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자유 낙하 운동은 방향은 안 바뀌고요, 점점 속력만 일정하게 빨라지는 대표적인 운동. 빠르기만 바뀌는 또 다른 운동이 있어요. 우리가 3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쉬었다 오기 때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다시 한번 쭉 해주는 거야. 자, 공을 똑바로 던져 올려요. 그러면 맨 처음에 20의 속력으로 던져 올릴 때 얘는 무한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점점 속력이 줄어들어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가죠. 이 운동을 뭐라고 했다 유찬아?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연직 상반 운동이라고 해. 이렇게 두 가지 운동이 빠르기만 바뀌는 변하는 운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도 있지만 사실은 방향만 바뀌는 운동도 있다.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어요. 빠르기는 그대로인데
방향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갑자기 아래쪽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향만 바뀌는 대표적인 운동이 있지. 주원아. 뭐냐? 뭐? 못 알아들었어. 인공위성이 하고 있는 그 운동이 뭘까? 맞아요. 근데 빠르기가 안 바뀌니까 이거 무슨 원운동? 등속 원운동. 이거 이번에 중학교 1학년 대부분이 시험범위였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방향만 바뀌는 게 아니고 빠르기와 방향이 한꺼번에 바뀌는 운동도 있어. 되겠냐? 태규야 불러. 빠르기와 방향이 한꺼번에 모두 바뀌는 운동이 있어. 예, 무슨 운동? 맞아요. 포물선 운동이라고 해요. 포물선 운동은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방향 바뀌는 거 맞고요. 올라가는 동안은 중력과 반대 방향이니까 느려질 거고요. 내려오는 동안은 중력과 같은 방향이니까 빨라질 거고요. 자, 빠르기와 방향이 바뀌는 또 다른 운동이 있어요. 거꾸로 포물선 그리면 이런 운동이야. 태규야 얘기해. 얘 무슨 운동이야? 그렇죠. 진자 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뭔가가 바뀌는 운동이 있는데 그 바뀌는 것도 아무거나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운동 상태. 빠방이 바뀌는 운동을 물리에서는 변하는 운동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이 있고 방향만 바뀌는 운동이 있고 한꺼번에 다 바뀌는 운동이 존재한다.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모두 배웠냐면 됐어. 우혁이는 못 배웠겠지만 교과서가 개표돼서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빠르기만 바뀌게 하려면 힘을 받아야 되죠. 어느 방향으로 힘 받으면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만 바뀌니? 안 들려? 그쵸.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으면 빠르기가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빠르기가 느려질 수도 있죠.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빠르기가 느려지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기만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 받아야 되는데 그 힘은 반드시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을 때 빠르기만 바뀐다. 그래서 이 두 방향을 합해서 우리가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받을 때 빠르기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거꾸로 어떤 애가 빠르기만 바뀌고 있다면 변하고 있다면 이 새끼 힘 받는 거고 그 중에서도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구나를 예측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방향만 바뀌려면 물체의 운동 방향과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지? 그쵸. 수직한 방향으로 힘 받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번에 개편된 과학 교과서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물체가 운동하는 운동 방향과 물체가 받고 있는 힘의 방향이 수직하기 때문에 방향만 바뀌는 운동을 한다. 그게 바로 등속 원운동이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물체에다가 이렇게 실을 매달고 뺑글뺑글 돌릴 때 물체가 가려는 운동 방향이 항상 그 원의 접선 방향이 순간 물체가 가려는 운동 방향이다. 물체가 여기 있던 상관없이 접선 방향이 물체가 가려는 운동 방향이었어요. 근데 그 방향으로 못 가고 계속 뺑글뺑글 도는 이유는 매 순간 얘가 힘을 받기 때문인데 어떻게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인 원의 중심 방향으로 물체가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못 날아가요.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항상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방향만 바뀌는 운동입니다. 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더 크면 얘는 이거보다 더 안쪽으로 팍 돌아요. 됐죠? 이런 얘기야. 자, 그런가 하면 빠르기와 방향이 다 바뀔래도 힘 받으면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떤 방향으로 힘 받을 때 빠르기와 방향이 다 바뀔까요? 빠르기와 방향을 다 바꾸려면 이렇게 포물선 운동 얘네들은요 내가 손으로 던진 후 내 손을 떠난 그 후부터도 힘을 받습니다. 무슨 힘? 중력이라는 힘이요. 중력이라는 힘을 받는데 이 힘은요
실제로 물체가 날아가려는 운동 방향과 항상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바꾸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한꺼번에 다 바뀌는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바뀌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 중에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이 있는가 하면 뭔가가 바뀌는 운동이 있는데 뭔가가 바뀌는 그런 운동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가속도 운동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변화량이 일정한 걸 그 중에서도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은 무조건 변하는 운동을 해야 되고 변하려면 매 순간 힘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안 변한다는 얘기는 운동하는 동안 힘을 받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물리는요, 뭔가가 변한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변하기 위해서 반드시 힘이 필요했다라는 게 포커스입니다. 그 받은 힘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게 물리원의 내용입니다. 되겠어? 지금은 힘 받았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통과인데 물리에서는 그럼 힘 받았어? 힘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많이? 이거 계산하겠다는 거야. 물리원은. 되겠어? 이런 얘기고요. 안 바뀌었어? 그러면 안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안 바뀌었어? 힘 안 받아서 그래. 라는 얘기거든요. 되겠어? 모든 물리에서는 힘의 관점으로 모든 현상들을 해석한다. 힘의 관점이다. 되겠죠? 자, 그러면 힘을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변하는 운동과 변하지 않는 운동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야죠. 기본에 충실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게 그겁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도 운동은 시간이 지나도 물체의 빠르기가 변하지 않아요. 속력 또는 속도라고 하는 빠르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모양을 띠는 게 등가속도다. 아니 등속도 운동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똑같은 등속도 운동을 그리더라도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일정한 속력으로 쭉 가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간거리는 증가하다. 이런 모습을 띄었죠.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그리셔야 되는 등가속도 운동은요. 예를 들면 0초일 때 1초, 2초, 3초, 4초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 그랬을 때 물체의 위치는 처음에 0초를 기준점 0으로 잡았을 때 1초가 되면 기준점으로부터 2m 먼 곳에 2초가 되면 기준점으로부터 6m 먼 곳에 그 다음 12m, 20m 먼 곳에 물체가 각각의 시간당 위치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이물체의 빠르기가 변하니 안 변하니를 보기 위해서 각각의 작은 구간으로 잘라서요. 그 구간별로 빠르기를 비교해 보면 돼. 첫 번째 구간은 1초 지나는 동안 2m 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빠르기가 2야. 두 번째 구간도요. 1초에서 2초로 1초 지났기 때문에 이 구간의 간거리가 4m라서 이 구간의 빠르기가 4야. 이런 식으로. 이 구간의 빠르기 6일 거고요. 이 구간의 빠르기 8일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시간이 지나면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속력이 바뀌는데 같은 시간 동안에 속력의 변화량이 얼마야? 라는 가속도를 구하셔야죠. 자, 같은 시간 동안에 속력의 변화량 여기서 여기로 갈 동안, 여기서 여기로 갈 동안, 여기서 여기로 갈 동안 걸린 시간은 똑같은 시간인데 속력이 여기서 여기로 갈 동안 2 증가했어요. 얼마 동안? 여기 걸린 시간이 1초니까 1초 동안이요.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요? 가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다. 그래서 얘는 1초 동안의 속력이 2 증가했기 때문에 얘 가속도를 계산하시면 2m/s 제곱이라고 표현했다. 기억나죠? 이 구간도 속력이 2 증가했고 이 증가하는 동안에 걸린 시간이 1초였기 때문에 얘 가속도도 2네. 이 구간의 가속도도 2네.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가속도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얘는 일정한 속력이 증가하고 있어요. 등가속도 운동 한다고요. 그죠? 이러한 등가속도 운동도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그려본 경험이 있죠. 저하고 수업하면서 이런 식으로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속도는 어떻게 돼 있어? 가속도를 엑셀레이터 약자 A로 써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 속도는 우리가 벨로시티 약자 V로 써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물체의 위치는 어떻게 되고 있어? 위치는 스페이스의 약자 S 써요. 됐어? 그래서 우리 이거 그린 적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등가속도 운동한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도 됐어? 가속도는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이렇게 그렸고요.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자, 시간에 따라 위치는 이렇게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 등가속도 운동도 가속도 그래프, 속도 그래프, 위치 그래프 다 그려봤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래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각각의 그래프에는 숨을 수 있는 곳이 있다. 그게 바로 그래프의 기울기와 면적이다. 이거였단 말이야. 그래프의 기울기와 면적에 뭔가가 숨어있다. 그거 찾아내라. 기억해. 우리 수학 시간에 기울기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어? 수학 시간에 기울기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지?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 그래프가 기울어져 있으면 그 그래프의 기울기는 무조건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의 의미가 숨어있다. 그러니 얘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X축 시간분의 Y축 위치 변화량 값이 바로 기울기다. 됐어? 우여가 이게 뭐야?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그쵸? 그래서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 또는 속력이다. 그랬을 때 1초일 때 기울기나 2초일 때 기울기나 기울기 값이 우여가 어떠니? 그러니까 얘 무슨 운동하는 거니?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하는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되겠어? 또요. 얘 기울기 있습니다. 우여가 이거 기울기 뭐분의 뭐?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이거 기울기가 뭐니?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가속도. 그러면 얘는 1초일 때나 2초일 때나 기울기가 같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이 맞죠. 그 얘기하는 거야. 또요. 요것도 기울었어요.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을 뿐이죠. 그쵸? 1초일 때 기울기는 접선 기울기 요만큼이에요. 2초일 때 기울기는 접선 기울기 요만큼이에요. 보이죠? 자, 얘는 점점 기울기가 커지고 있어. 뭔가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까? 우여가 이게 순간. 네. 얘 기울기는요.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라고 하는 됐어? 이 그래프나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울기의 의미 똑같습니다. 속도 또는 속력입니다. 됐어? 이 그래프의 기울기도 아까 쟤랑 똑같이 속도 또는 속력인데 1초인 순간의 속도보다 2초인 순간의 속도의 기울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1초일 때 속도가 2라면 2초일 때 속력은 4. 이런 식으로 매 순간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서 속력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면적에 뭔가가 숨을 수 있다.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로 X축과 Y축의 곱의 물리량이 항상 그 그래프의 면적에 숨어 있는 거다. 이랬습니다. 그 중에서 태희야, 얘 면적이 뭔지 생각해야죠. 시간, 속력, 그럼 면적은? 네, 이거 이동거. 되겠어요? 네. 자, 여기에도요. 보시면 똑같이요. 시간 속도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에 면적이 있어요. 태희야 뭐라고? 이동거리. 네, 이동거리. 시간 속도 그래프가 사각형의 형태를 띠면 사각형 넓이 구하시면 되고요.
시간 속도 그래프 모양이 삼각형이면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 겁니다. 됐어? 대신에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다면 그 면적은 간거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있다면 이 면적의 의미는 뭘까요? 그렇죠. 얘는 속도 변화량이 숨어있습니다. 되겠어? 왜? 가속도는요. 아까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했으니 저 그래프는 가로에 있는 세로에 있는 가속도와 가로에 있는 시간을 곱한 거잖아요. 요거 2항에서 넘겨서 곱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면적에 있는데 속도 변화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였어. 기억나지? 기억나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도 그려봤는데 이 모든 거를 사실은 그래프 하나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시간 속도 그래프 하나만 머릿속에 제대로 집어넣어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하나만 머릿속에 제대로 집어넣어. 그래서 아까 우리 주기율표 뒤에다가 살짝 그려봤습니다. 등가속도 운동 중에 처음 속도인 V0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등가속도가 있다고 치자. 자, 시간이 t초 지났을 때 나중 속도를 V라고 할 건데 처음 속도와 다르게 나중 속도가 변해서 자, 이 속도 변화량 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가속도에다 시간 곱하면 된다 그랬어. 그리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얘기해. 주원아, 이 그래프 기울기.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지? 가속도. 면적이 뭐였지? 네, 이동거리. 됐어. 이거야. 자, 그 중에서 너네가 머릿속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가속도가 만약에 2라고 되어 있다고 치자.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해석하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니? 가속도가 2란 얘기는 얘는 1초당 속력이 얼마씩? 2씩 증가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속도가 이란 얘기는 그냥 가속도가 이란 뜻이 아니야. 얘는 1초당 속력이 2씩 변하고 있어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1초의 속력이 2씩 변하니까 2초 지나면 총 속력이 얼마 변했어야 돼? 4. 맞아. 그러면 속력이 6 변하려면 몇 초 지났어야 돼? 3초. 그런 얘기잖아요. 되겠어? 라고 하는 속력 변화량은 너네가 알고 있는 가속도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한 거잖아요. 가속도에다 걸린 시간을 곱하면 속도 변화량이 나온다고요. 네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등가속도 공식 3가지가 정리가 됩니다. 그죠? t초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나중 속도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변화량을 더하면 돼요. 그쵸?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가 변한 만큼을 더하면 나중 속도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가시면 두 번째는 그 시간 동안의 간거리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그 시간 동안의 간거리는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를 더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를 더하면 면적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는 V0t고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T 제곱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랬어요. 맞지? 이렇게 한다 그랬어.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해도 병신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다. 적당한 높이로 잘라서 사각형 넓이 구하는 게 더 쉽다. 됐어? 그러면 적당한 높이로 잘라서 사각형 넓이를 구하면 여기 튀어나와 있는 요 삼각형이 요 안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이 같은 거다. 맞냐? 그랬을 때 이 적당한 높이 요 값이 뭘까? 요거. 바로 이게 평균 속도라는 얘기입니다. 됐어? 그래서
평균 속도라는 거를 구해서 거기다가 걸린 시간만 곱하면 간거리를 구하는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피해가냐 이거죠. 그럼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이요. 여기 속도가 만약에 2고요. 여기 속도가 만약에 8이라면 평균 속도는 얼마야? 라고 하는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도는요. 쉬워요.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하시면 됩니다. 처음 속도가 2고 나중 속도가 8입니다. 이거 더해서 반띵하시면 제 평균 속도가 5란 뜻입니다. 그러니 2에서부터 속력이 8까지 일정하게 증가하면서 간거리나 평균 속도 5로 2초 동안 간거리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10m 같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간거리는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에서의 간거리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삼각형 넓이를 더하는 등가속도 원래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는 방법도 있다. 그때 평균 속력이 처음 속력에다 나중 속력을 더해서 반띵한 값이다. 이해됐어?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있죠. 자, 세 번째는요. 그래프를 그리던 또는 공식을 외우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을 알고 있어야 된다. 어떤 물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하는 동안 몇 초 걸렸는지만 알려주면 추측해서 문제를 푸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는데 시간을 모르면 엄청나게 많이 됐어. 여러분들이 생각을 더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라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하는 동안 시간이 몇 초 걸렸는지를 안 가르쳐줬다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그래프를 그릴 수 없어요. X축을 보니까. 그럴 때는 얘를 시간으로 정리한다. T는 V-V0를 A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하고. 됐어? 시간으로 정리해서 여기다가 T항에다가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됐어? 그래서 나온 값이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다. 되겠냐?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간거리는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의 제곱을 뺀 값이랑 같다라는 등가속도 공식이 정리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2주에 걸쳐서 했던 물리 내용이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2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 그걸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린 겁니다. 같은 내용을 지금 2번째 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불라불라 풀어왔고 뿐만 아니라 통과는 조금 계산은 깊게 들어가지 않지만 내용 자체는 대단히 광범위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된 본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 속력이 바뀌지 않는 등속도 운동, 이걸 두 개를 동시에 하는 운동이다. 한편으로는 등속, 한편으로는 등가속도. 뭘까요? 포물선 운동. 건물을 위해서 내가 공을 던집니다. 건물 위에서 공을 던지면 사실은 내가 이 L이라고 하는 2kg짜리 공을요 수평 방향으로 5의 빠르기로 건물 높이 20m 건물 위에서 던진다는 겁니다. 수평으로 빵 하고 던져서 내 손을 떠난 후부터 저 공은 무슨 힘만 받니? 그쵸. 중력만 받습니다. 물체의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만 받으면서 떨어질 거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바닥에 쿵 하고 떨어져. 그랬을 때 같은 시간 간격으로 공의 위치를 따다다닥 다지고 성강 사진기로 찍어. 그랬더니 맨 처음에 여기 있던 공이 그 다음 시간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런 모습을 그렸다고 치자. 그랬을 때 이 공을 옆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옆으로 가는 수평 방향의 운동만 조사해서 볼 거야. 그랬더니 같은 시간 동안에 처음에 여기 있던 공이 여기로, 그 다음 여기로, 그 다음 여기로, 그 다음 여기로 가는데 시간이 지나도 수평으로 간 거리는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으로는 빠르기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이 계속 가고 있었단 얘기야.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얘는 등속 운동으로 날아가고 있었던 거구나.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등속도 운동으로 가려면 조건. 힘을 받아야 되니 안 받아야 되니? 안 받아야 되죠. 내 손을 떠난 후에 얘는 수평으로 이 공을 밀어주는 힘이 작용하니 안 하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으로는 속력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야. 맞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는요 라고 하면 수직 방향으로는 처음에 여기 있던 공이 여기로, 그 다음 여기로, 그 다음 여기로, 그 다음 여기로 와요. 그러니 수직 방향으로는 같은 시간 동안에 간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는 점점 속력이 빨라지면서 떨어지는 운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수직 방향으로는 힘을 받습니다. 무슨 힘? 그러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운동을 뭐라 그랬니 유천아? 자연. 맞아요. 그래서 얘는 아래쪽 방향으로는 자유낙하라고 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이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으로,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에 해당되는 등가속도 운동을 동시에 하면서 떨어지는 운동이 대표적으로 폼스업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얘가 아래로 떨어질 때요 자유낙하하고 수평으로는 등속 운동한다 그랬는데 나 궁금해. 그러면 같은 건물 위에서 얘와 똑같이 한 놈은 수평으로 던져서 바닥에 떨어지게 할 거고 한 놈은 그냥 뚝 떨어지게 할 거야. 누가 먼저 바닥에 닿을까? 똑같이 닿습니다. 왜? 얘가 자유낙하하는 그 높이를 얘도 똑같은 시간 동안에 자유낙하하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은 같다. 단지 그 시간 동안에 얘는 하나를 더하는 것뿐이다. 옆으로 가는 운동을. 되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 얘가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2초 걸렸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수평으로 2초 동안 등속도 운동했단 얘기죠? 그러면 얘 5m/초의 속력으로 던졌어. 5m/초의 속력으로 수평으로 던졌다는 건 수평으로는 1초에 몇 미터씩 날아가야 된다는 얘기야. 5m씩. 근데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2초 걸렸어. 그러면 옆으로 갈 때도 2초 걸렸겠지? 그러면 얘가 바닥에 닿을 때 건물로부터 몇 미터 앞에 떨어지는 거니? 10m 앞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겠어? 이거 되겠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얘네들이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계산은 물리원에 가서 하시면 돼요. 지금은 개념 정리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되겠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이 중에서 초급 봐야 되는 친구들도 이런 개념들의 문제들을 내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운동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다면 이제 선생님하고 하셔야 되는 그 유명한 뉴턴의 운동 법칙이 여기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그걸 살짝 얹어서 여기 있는 내용을 해줄게요. 그래서 물리 1에 있는 내용을 살짝만 얹어서 해줄게. 자, 너네가 모럴 시험 봐야 되는 친구도 있고 과거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물리를 통과 수준으로 하면 조금 다른 애들보다 많이 하지는 않은 거라서 내용을 조금 엎어볼 테니까 해봐. 자, 우리요. 물체 운동을 그래서 지배하는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힘입니다. 물체가 힘을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에 따라 물체의 운동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물체가 받고 있는 알짜 힘과 물체의 운동 사이에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평생 연구한 과학자가 있어요. 알짜 힘과 운동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 평생 연구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과학자가 바로 뉴턴입니다. 그래서 뉴턴은 운동은 이런 규칙성이 있어 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설명했는데 그게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모든 물체는 알짜 힘에 의해서 운동이 결정된다는 걸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알짜 힘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이 결정된다는 걸 설명하는 게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이야. 자,
그 중에서요. 시간은 없지만 할 건 해야죠. 꼬맹아. 알짜 힘이라는 게 뭐야? 물체가 받는 진짜 힘. 물체의 운동에 관여하는 진짜 힘을 우리가 알짜 힘이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됐죠? 자, 그 중에서 어떤 물체가 힘을 안 받아? 그럼 변하는 게 없어야 되는데 이 A라고 하는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받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10N의 힘 때문에 변합니다.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오른쪽으로 바뀝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물체가요. 오른쪽으로 3N의 힘도 받지만 4N의 힘도 동시에 받아. 그러면 이 물체가 받은 알짜 힘은 얼마니? 오른쪽으로 7N이죠. 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을 때는 두 힘을 더하는 게 알짜 힘을 구하는 방법이야 라고 하는 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4N의 힘을 왼쪽으로 3N의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받은 알짜 힘은 얼마입니까? 오른쪽으로 몇 뉴턴? 1N입니다. 이렇게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면 반대 방향으로 받고 있는 두 힘을 빼야 알짜 힘을 구하는 겁니다. 되겠어? 그 중에서도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야 알짜 힘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1N의 힘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이런 얘기였어요. 그럼 선생님 똑같이 3N과 4N의 힘을 받았는데 어떨 때는 7N의 효과가 나타나고요. 어떨 때는 1N의 효과가 나타나고 왜 이렇게 달라요? 뭐 때문에 달라? 그쵸. 두 힘이 이루는 방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 두 힘이 만들 수 있는 최대의 효과는 두 힘이 무슨 방향을 이루고 있을 때일까요? 같은 방향. 같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할 때 최대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힘이 만드는 최소 효과는 두 힘이 무슨 방향으로 작용할 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두 힘의 효과가 가장 작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N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알아요? 같은 방향은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 반대 방향은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 반대 방향일 때 두 힘이 이루는 각도 몇 도? 180도. 같은 방향일 때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 0도. 아,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0도일 때 효과가 제일 크구나.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180도일 때 두 힘이 만드는 효과가 제일 작구나를 생각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모든 힘은 이렇게 같은 방향, 반대 방향으로만 작용해요? 이게 중학교 1학년 사고죠. 그게 끝이죠. 근데 고등학교 사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한 놈의 4N의 힘은 이렇게, 3N의 힘은 이렇게 작용할 수 있지 않니?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30도야. 이런 식으로. 또요. 자, 4N의 힘이 이 방향으로, 그 다음에 3N의 힘이 조금 더 각도 60도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잖니. 또 4N과 3N이 90도의 각도를 이룰 수도 있잖니. 또 4N과 3N의 힘이 120도 각도를 이뤄도 되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게 고등학교의 사고입니다. 확장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내용은요, 새로운 걸 배우지 않습니다. 이미 연일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답니다. 과학적 사실은. 거기를 더 깊게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물체에 똑같은 힘, 4N과 3N이라고 하는 똑같은 크기의 힘을 다 작용하더라도 각도가 다를 때 얘네들이 받는 합력이 같을까 다를까? 이게 다릅니다. 1번, 2번, 3번, 4번 경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알짜 힘이 더 클까? 이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 구하는 방법 모르잖아요.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의 알짜 힘을 구하는 건 알지만 얘네들과 같은 경우를 우리는 비스듬한 방향이라고 해요.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알짜 힘을 구하는 경우는 안 배웠는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알아요. 0도일 때 최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180도일 때 최소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두 힘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R자임은 작아지는 거다. 이걸 생각하는 게 이과적 사고입니다. 그러면 두 힘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커질수록 R자임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니까 각도가 제일 작은 얘가 R자임이 무조건 제일 크겠구나. 그 다음 얘겠구나. 그 다음 얘고 얘겠구나라는 건 집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R자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되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R자임이 얘가 제일 클 거라는 걸 알겠는데 저는 살짝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같은 방향일 땐 더했고요. 반대 방향일 땐 뺐죠. 비스듬한 방향일 때 평행 사변형을 그리시면 돼요. 선생님 지금 물리 1을 수업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가리키는 수업입니다. 자, 두 변을 이용해서요. 평행 사변형을 그립니다. A라고 하는 힘을 B 위에다가 A와 똑같은 크기의 A를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도 B를 그려서 평행사변형을 그립니다. 그랬을 때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반대편 꼭지점으로 대각선을 그렸을 때 이게 바로 두 힘의 R자임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대각선의 길이가 R자임의 실제 크기입니다. 두 힘이 비스듬하면 평행사변형을 그리셔야 됩니다. 평행사변형을 그리셔야 됩니다.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려놓고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반대편 꼭지점으로 대각선을 그렸을 때 그 대각선 방향이 실제 합력 방향입니다.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가 합력의 크기인데 극단적인 거 보세요. 이 대각선의 길이와 이 대각선의 길이 보입니까? 각도가 커질수록 대각선의 길이는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자임이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 경우는 안 다룹니다. 이건 영재나 과고 가서 다루는 겁니다. 일반고에서는 얘만 다룹니다. 90도. 왜? 피타로 해결할 수 있어서. 됐어? 피타로 해결할 수 있어서 얘만 다룹니다. 자, 그럼 얘 정도는 한번 보죠. 꼬맹아, 얘요. 여기가 90도예요. 여기가 3이니까 여기도 3. 여기가 4니까 여기도 4. 맞죠? 그랬을 때 꼬매가 대각선을 그리면 요 자체가 작은 피타 삼각형인 거 보이십니까? 그랬을 때 이거 3, 이거 4, 이거 얼마입니까? 네. 그래서 이때 R자임이 5N이라고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90도보다 각도가 작으면 5N보다 큰 힘을 만드는 거고요. 90도보다 각도가 커지면 5N보다 작은 R자임이 생기겠다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을 할 때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끼리는 더하시면 되고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끼리는 빼시면 되고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작도에 보면 R자 힘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작용하는지 우린 예측할 수 있다. 그 R자 힘이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진짜 힘이 된다. 되겠어? 그럼 꼬맹아, 얘요.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10N, 얘는 R자 힘이 얼마입니까? 0입니다. 힘을 받고 있지만 결국 R자 힘은 0입니다. 그러면 얘는 운동 상태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합니다. 이렇게 힘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R자 힘의 크기가 0이 경우에 물체의 빠르기도 방향도 바뀌지 않는 이런 경우에 등속도 운동한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속도 운동은 받은 힘이 없을 때 하는 운동이야 라고 하지만 선생님 얘 힘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힘을 받고 있죠. 근데 R자 힘이 0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R자 힘이 바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진짜 요인이야.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뉴턴의 운동 법칙인데 뉴턴의 운동 법칙은 꼬맹아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서 첫 번째 법칙 제1법칙, 두 번째 법칙 제2법칙, 세 번째 법칙 제3법칙이 있어. 뉴턴은 세 가지 운동의 규칙성을 설명합니다. 뉴턴의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그 중에서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제1법칙이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얘를 오늘 다른 말로 관성법칙이라고 합니다. 뉴턴의 운동법칙
운동법칙 중에서 제2법칙도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속도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게 있습니다. 제3법칙. 얘는 안 나와 있어요. 얘는 너무 어려워서 물리원에서 배우시는데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마지막 법칙이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 전 여기까지 설명할 겁니다.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 있는데 얘네들의 또 다른 이름은 관성법칙, 가속도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거 모든 문제를 푸는 핵심 키워드가 얘입니다. 얘를 머릿속에 정확하게 두시면 되고요. 이거 가지고 수능의 킬러 문항은 얘를 이용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가속도 법칙에 대해서 해보자. 선생님, 가속도 법칙이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가속도 법칙이 아니고 가속도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 자,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가속도 정의지 뉴턴이 얘기한 가속도 법칙이 아니야. 그럼 가속도 법칙은 뭔데요? 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경우가 있어요. 가경우에 잘 봐. 여기 2kg짜리 물체가 있다. 2kg짜리 물체가 있는데 얘가 처음에 1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1초 지나니까 속력이 얼마가 됐냐면 속력이 2 됐어. 얘 등속도 운동하니 가속도 운동하니? 가속도 운동하죠. 속도가 바뀌었으니까. 됐어? 그럼 가속도 얼마입니까? 구해봐. 가속도 얼마입니까?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시간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초 걸렸습니다.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 어떤 변화든 상관없이 변화량은 무조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시는 겁니다. 나중 속도 2에서 처음 속도 2를 빼면 이게 속도 변화량이니까 1입니다. 그래서 얘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가 1 변했기 때문에 가속도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 그래서 1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갖는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첫 번째 가경우의 가속도가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자, 근데 두 번째 경우요. 나경우요. 자, 똑같이 아까 그 물체 2kg짜리 물체 얘가 있어요. 처음에 속도가 똑같이요. 1입니다. 그리고 1초 지난 후에 얘 나중 속도를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번 봤기 때문에 얘가 1초 지난 후에 나중 속도 2 되는 거 2 될 거야. 그랬더니 얘병할 이 경우에 나중 속도 2가 아니고 3 됐습니다. 얘가 속도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얘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얼마 증가했니? 2 증가했죠. 그러니까 가속도 얼마입니까? 2m/s 증가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속도 가가 1인 거 맞아요? 맞아. 2가 나 경우에는 가속도가 2인 거 맞아요? 맞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것만으로 만족을 하죠. 나 가속도 잘 맞다. 근데 우리 뉴턴은 근데 왜 가속도의 크기가 달라? 이유가 뭐야? 이게 더 궁금했던 거예요. 가 경우에는 가속도가 1인데 나 경우에는 가속도가 2란 말이야. 왜 가속도의 크기가 다르지?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뭐였지? 그렇죠. 힘입니다. 이 새끼요. 속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반드시 힘을 운동 방향으로 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첫 번째 경우에 이 물체한테 2N의 힘을 밀었기 때문에 이 효과가 나타났다면 두 번째 얘는요.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그 방향으로 민 건 맞습니다. 얼마의 힘으로 밀어서 됐어? 1초 지난 후에 속도가 2가 아니고 3 됐을까요?
안 배웠잖아. 이런 미를 쓴 겁니다. 처음보다 가속도가 몇 배 커졌어? 2배 커졌어. 가속도가 2배 커졌네. 그건 밀었던 힘이 2배 커진 게 아닐까? 라고 해서 자기의 생각이 맞는지를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실험을 하는 게 뉴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 노력은 뉴턴이 한 거고 결론만 우리는 빼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뉴턴의 결론은 뭡니까? 물체가 받은 R자 힘과 가속도의 크기가 정확하게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2배 커지려면 정확하게 받은 힘도 2배 커졌다는 걸 이 사람이 증명한 겁니다. 실험.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궁금증이 있어. 그럼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힘밖에 없어? 힘 말고 다른 것 중에 가속도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없을까? 이게 고민이었던 거야. 있어 없어? 있다라는 겁니다. 요번에는요. 얘랑 똑같은 크기의 힘 4N의 힘으로 밀 겁니다. 근데 2kg가 아니고 4kg짜리를 밀 겁니다. 처음에 속도가 1이었습니다. 1초가 지납니다. 나중 속도가 얼마일까요? 만약에 가속도가 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면 4N의 힘을 똑같이 줬기 때문에 가속도가 2여야 되죠. 그럼 나중 속도는 3이어야 되죠. 그럼 얘는 나중 속도가 얼마일까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얘 나중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2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가속도가 얼마인지 빨리 계산해봐. 가속도 얼마입니까? 1m/s. 힘의 크기가 얘랑 똑같은데 왜 가속도가 절반밖에 안 될까? 뭐하니까? 똑같이 4N으로 밀었는데 왜 가속도가 얘는 얘 절반밖에 안 돼? 그쵸. 질량이 커서. 됐어? 인 겁니다.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또 하나 있구나. 물체의 질량이구나. 그 질량이 클수록 물체는 잘 안 변하려고 버티는구나. 그러니까 가속도는 질량과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이게 질량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물리에서 M. 이게 질량을 가속도는 질량과 반비례하는구나. 그러니까 뚱뚱하면 잘 못 뛰는구나. 그 뜻이에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론. 그러면 가속도는 이거 말고 다른 거에 의해서 또 변할 수 있어? 없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물체가 받은 R자 힘과 질량밖에 없다는 걸 입증한 사람이 뉴턴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분의 R자 힘으로 구할 수 있다. 이게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며 가속도를 구하는 또 다른 식이다. 이게 바로 뉴턴이 얘기한 가속도 법칙입니다. 가속도 법칙. A는 M분의 F. A는 M분의 F. 이게 가속도 법칙입니다. 뉴턴이 얘기한. 그죠? 자, 그랬을 때 가속도도 방향을 가져요. 가속도가 아래 방향으로 생겼어요? 위쪽 방향으로 생겼어요? 가속도도 방향을 갖는데 가속도의 방향을 결정한 게 질량일까? R자입니까? 여기서 방향을 갖는 게 질량입니까? R자입니까? R자인 방향이 가속도 방향입니다. R자인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낙하하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있어? 얘 가속도 방향이 어디야? 아래 방향이죠. 가속도 방향은 힘 방향으로 보는 겁니다. 알겠어? 이 얘기야. 그래서 이 물체의 받는 힘의 방향은 중력이니까 아래쪽 방향이야. 그러니까 이 물체의 가속도 방향도 아래쪽 방향입니다. 가속도는 그냥 힘을 나타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을 물어보면 힘의 방향, R자인 방향을 얘기하면 된다. 그럼 선생님, 진짜로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 맞아요? 맞아.
요거 가속도 구해봐. 질량 2kg 받은 날짜인 2N. 그래서 계산하면 가속도 얼마? 1. 나오죠? 여기요. 얘 질량 2kg 받은 알짜임 4N. 그래서 계산하면 가속도 2. 나오죠? 얘요. 자, 얘 질량 4kg요. 받은 힘 4N이요. 그래서 가속도 얼마요? 1이요. 나오죠? 1입니다. 가속도는 질량분의 알짜임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가속도를 매번 이렇게 분수로 쓰려니까 귀찮아서 우리는 분수가 아니게 쓰죠. A는 N분의 F인데 분수 없애면 F는 뭡니까? MA. 이게 모든 대학의 물리학과 애들이 꽈티에다가 쓰고 다니는 겁니다. F는 MA. 모든 물리의 그래서 키워드입니다. F는 MA. 이게 운동 방정식입니다. F는 MA. F는 MA. 알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와 같다. 이 얘기입니다. F는 MA. 됐죠? 자, 근데 꼬맹아, 봐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물체의 질량과 알짜 힘이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래서 가속도는 변화량이야. 변화량을 결정하는 건 물체의 질량과 알짜 힘이다. 그 얘기죠. 자, 근데 꼬맹아 봐.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이 커. 어차피 물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고 일정할 거다. 자, 물체가 받은 알짜 힘이 커. 그럼 물체의 변화량이 크겠죠. 많이 변한다는 뜻이야. 그치? 자, 물체가 받은 알짜 힘이 작아. 그래도 알짜 힘이 있으니까 물체는 조금은 변해. 그렇죠? 가속도가 뭐 1, 0.1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물체가 받은 알짜 힘이 0이야. 어떻게 돼? 물체가 받은 알짜 힘이 0이면 가속도가 얼마? 0.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 물체는 안 변해. 이 뜻입니다. 됐어? 알짜 힘이 없으면 물체에는 변화량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럼 변화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물체가 만약에 처음에 정지되어 있었어. 근데 물체가 가만히 있고요. 받은 알짜 힘이 없어. 그러면 가속도인 변화량도 없어야 되니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돼도 무슨 뭐하고 있겠니? 그냥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을 가져요. 나는 안 변할 거야. 나 그대로 있을 거야. 라는 고집을 갖습니다. 그 고집을 물리에서는 고급진 말로 뭘 갖는다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물체가 어떤 힘도 안 받으면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을 갖는다. 그걸 물리에서는 관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관성. 됐어? 관성을 갖는다. 됐니? 그래서 처음에 정지되어 있는 아이는 시간이 지나도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정지 관성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지 관성이 성립한다. 이게 바로 뉴턴의 제1법칙 관성 법칙입니다. 관성 법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물체가 안 변해야 되는 게 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체는 어떤 알짜 힘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도 생기면 안 됩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지한 물체가 그대로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게 바로 정지관성입니다. 되겠어? 여기 얼음판 있어. 여기 100kg짜리 강호동 아저씨 앉아있어. 여기 20kg짜리 유치원생 앉아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정지관성이 있겠지? 그럼 그걸 깨고 싶어. 그러려면 내는 뭐 해야 돼? 힘줘서 밀어야 돼. 그랬을 때 강호동 아저씨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과 유치원생을 밀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크기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누구한테 힘이 더 크게 필요할까요? 100개. 네, 강호동 아저씨겠죠. 몇 배? 5배. 왜 그럴까요? 정지관성에도 크기가 있어요. 버티는 고집에 크기가 있습니다. 고집이 큰 애들은 그 고집을 깨트리려면 큰 힘을 줘야 되고요. 고집이 작은 애는 그 고집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조금만 힘을 줘도
중에 정지관성 누가 제일 클까? 누가 제일 고집셀까? 이거 보잖아요. 그 정지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낸 값을 여러분들은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정지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낸 값을 우리 뭐라고 한다? 그게 질량인 거야. 그게 질량인 거야. 정지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낸 값을 우리가 질량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유치원생의 정지관성의 크기는 20이고요. 강우동 아저씨의 고집의 크기는 100이라서 유치원생 아이를 밀 때 필요한 힘에 비해서 강우동 아저씨를 밀 때 필요한 힘이 5배 큰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치원생은 10N의 힘을 주니까 밀려나갔다면 강우동 아저씨는 50N의 힘을 줘야 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질량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이다. 뭐 고집의 크기다. 그러니 장소에 따라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해. 우주에 갔을 때 내 고집 변해요? 달에 가면 변해요? 안 변합니다. 고유한 성질이라서. 그래서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유한 값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100kg인 애들은 우주에 가도 100kg입니다. 달에 가도 100kg입니다. 되겠어요? 자, 근데 무게는요? 관성의 크기가 아니죠. 무게는 뭡니까? 받고 있는 중력의 크기죠. 그러니까 걔는 장소에 따라서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그래서 질량과 무게는 전혀 다른 값이다. 같지 않습니다. 질량과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 무게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혼돈해서 쓸만한 물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되겠죠? 자, 정지관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 질량이다. 그래서 질량이 큰 애를 움직이기가 더 어려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선생님 저는요 멈춰있지 않고 운동하고 있었어요.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받은 힘이 없어요. 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동안 받은 알짜 힘이 0입니다. 계속. 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그럼 안 변하면 나중에는 나 어떤 운동해요? 불러요. 오른쪽으로 얼마? 2의 빠르기로 계속 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힘도 받지 않으면 방향도 빠르기도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운동해야 됩니까? 불러. 등, 속도 운동하려는 고집이 있겠죠. 이거는 뭐라 그럽니까? 계속 그 상태로 운동하려는 고집을 운동 관성이라고 한다. 이걸 운동 관성이라고 한다. 자, 처음에 움직이고 있는 그 방향, 그 빠르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 그거를 나는 운동 관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운동 관성에도 크기가 있습니다. 저 밖에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엄청 많아요. 그 자동차마다 운동 관성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정지 관성의 크기는 질량이잖아요. 운동 관성의 크기는 뭡니까?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하셨던 게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일 법칙 관성입니다. 처음에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 정지되어 있으면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정지 관성이 있는가 하면 운동하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운동 관성도 있죠. 그 중에서 정지 관성의 크기를 나타낸 건 질량이고요. 운동 관성의 크기를 나타낸 걸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운동 관성의 크기를 나타낸 걸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부를 거래요. 운동량. 그걸 P라고 쓸 건데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운동 관성의 크기요.
그건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에다가 그 물체가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mv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물체의 질량에다가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곱한 값을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한다. 이거 못 외우면 병신이야. MVP. 못 외우면 병신. MVP. 알겠어? 이 얘기야. 자, 그랬을 때요, 꼬맹아. 여기에 2kg짜리 물체가요, 3회 빠르기로 가고 있어. 얘는 어떤 힘도 안 받으면 계속 오른쪽 방향으로 3회 빠르기로 가려는 운동관성을 갖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얘 운동관성의 크기,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그 얘가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 방향, 속도니까 방향 같습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3회 빠르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의 처음 운동량이 얼마냐면 오른쪽 방향으로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 하셔야죠. 그러니까 6kg/m초의 운동량을 갖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6kg/m초의 운동량을 갖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운동량의 단위가 kg/m초입니다. 다른 단위로 고쳐서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근데 이렇게 운동량을 가지고 가던 얘가요, 갑자기 벽에 부딪혀서 튕겨 나옵니다. 우연히 튕겨 나올 때도 3회 빠르기로 왼쪽으로 튕겨 나옵니다. 그러면 충돌하기 전의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6kg/m초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충돌한 후의 운동량은 얼마입니까? 얼마? 충돌한 후의 운동량 얼마일까? 얼마? 2kg짜리의 물체가 왼쪽 방향으로 3회 빠르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돌 후의 운동량은 왼쪽 방향으로 6입니다. 그러면 충돌한 후에 운동량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습니다. 변한 겁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운동 상태 빠방 중에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충돌한 후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라는 겁니다. 모든 변화량은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는 게 변화량이라고 했고, 우리가 방향을 계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로 반대 방향을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하면 된다.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왼쪽 방향을 제가 플러스로 놓는다면 오른쪽 방향은 마이너스로 놓으면 되겠죠? 네. 나중 운동량이요 플러스 6이고요 처음 운동량이 마이너스 6이니까 이걸 빼시면 되겠습니까?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뭡니까? 플러스 12만큼이 바뀐 겁니다. 플러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플러스가 무슨 뜻이었어? 왼쪽 방향. 그러면 얘는 충돌하는 동안 왼쪽으로 운동량이 무려 12만큼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방향을 넣고 계산할 때 방향을 왼쪽, 오른쪽, 한국말로 넣고 계산 안 됩니다. 그러니 서로 반대 방향을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로 정해놓고 써놓고 나서 계산. 그랬을 때 우리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플러스라고 하는 왼쪽 방향으로 12만큼 바뀌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렇게요. 자, 운동량이라는 건 운동을 계속하려는 운동관성의 크기인데 이러한 운동량이요. 이렇게 충돌 같은 걸 하면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운동량에 변화량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
그 운동량의 변화량 너무 길잖아. 그죠? 이걸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한다. 사실은요. 이것도 보이세요? 운동 관성의 크기 7글자잖아. 너무 길어서 줄인 게 운동량이야. 맞아? 운동량의 변화량 이것도 줄여서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걸 충격량이라고 한다. 충격량. 그냥 새로운 단어를 만든 거야. 너무 기니까. 그래서 충격량 구해라고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 구하라는 얘기야. 우리가 구한 왼쪽 방향으로 12가 충격량이야. 되겠어? 이 얘기입니다. 충격량을 구하라는 얘기는 별걸 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라는 얘기니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새로운 용어 충격량이라고 표현한다. 충격량이라고 표현한다. 근데요. 이것도 뉴턴이 알아냈는데 얘는 궁금한 거죠. 근데 부딪힐 때 왜 변해? 부딪힐 때 왜 변해? 이게 궁금한 거예요. 부딪혔는데 얘가 왜 이리로 튕겨나갔어? 좀 잘 봐. 얘가 바뀐 건요. 운동량을 계산하는 게 질량하고 속도였는데 얘가 충돌하는 동안 변한 건 질량이니 속도니? 변한 건 뭐야? 속도죠. 속도란 얘기는 빠르기와 방향인데 그 중에서 얘는 빠르기가 바뀐 거야? 방향이 바뀐 거야? 방향이 바뀌었어. 그럼 너네 기억나? 빠르기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힘이죠. 아, 이 새끼 힘 받았구나. 충돌할 때. 되겠어? 자, 얘가 날라와서 벽이랑 쾅 하고 충돌하는 그 순간 벽이 얘를 밀었다는 겁니다. 그 힘을 받았기 때문에 힘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얘는 운동량이 변하는 충격량을 받은 건데 그 충격량은 됐어?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 받은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힘을 세게 받으면 많이 바뀌어. 힘을 조금 받으면 조금 바뀌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변하는 원인은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 힘 받았기 때문이구나. 근데 보면 똑같이 힘을 10N을 받더라도요. 10N의 힘을 잠깐 받으면 조금 바뀌는데 똑같은 10N이라도 그 10N의 힘을 오랜 시간 동안 받으면 많이 바뀌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총 변화량은요. 받은 힘에다가 그 힘을 받은 시간을 곱한 만큼이 총 변화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외워. MVP 외워졌어? 자, FT 아일랜드. 되게 유명한 아이돌 팀 이름이죠. 이런 새끼들이. FT 아일랜드, BTS보다 유명한 아이돌 팀 이름이죠, 우리나라. 그거 발에 두는 사람. 발엔지 뭔지 모르지만 이용기 있는 팀 새끼들아. 검색해봐. 열나 잘생긴 애들이 있어. FT 아일랜드. 얘네들이 물리학과 나온 애들이거든요. 가요계에 신선한 충격을 가한다라는 뜻으로 이름이 FT 아일랜드야. 얘네들이 그래서 데뷔해서 MVP상 실제로 받았어요. 검색해봐라. 됐어. 충격량 팀이다. 어디냐? FT 아일랜드.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자, FT 아일랜드. 왜냐? 이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얘는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12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충격량이 12래매. 맞아. 자, 근데 그 충격량이 왼쪽 방향이라면서요. 네. 운동량의 변화량이 방향을 가지니까 당연히 얘랑 똑같은 충격량도 방향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충격량의 방향은 누가 결정합니까? FT. 누구요? FT요. 그러니까
벽이랑 충돌하는 동안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받은 힘의 방향이 운동량의 변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벽으로부터 왼쪽으로 밀렸네 이 새끼가.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12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는데 저 궁금해요. 자, 선생님 그러면 얘가 벽으로부터 얼마만큼 힘 받았어요? 몰라. 근데 난 그거 알아. 벽에 부딪혀서 튕겨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0.1초였다. 아, 그래? 벽에 부딪혀서 튕겨 나올 때까지가 0.1초 걸렸어? 그럼 벽으로부터는 얼마만큼 힘 받았는지 알 수 있어. 얼마야? 얼마야? 왼쪽 방향으로 120N의 힘을 받았다는 뜻이죠. 맞아?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거 두 개로 반값이 얘랑 같죠. 이해되죠? 아니야. 충돌하는 걸린 시간이 0.1초가 아니고 1초 걸렸어. 그럼 벽으로부터 받으니 왼쪽으로 12N이 되죠. 그럼 선생님 충격량은 똑같이 12지만 12로 일정한데요. 물체가 서로 접촉하는데 걸린 시간이 0.1이 아니고 1로요. 시간이 길어지면 충돌할 때 받는 힘의 크기는 엄청 줄어들겠죠. 그러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찌그러졌는데 저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게 죽었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초딩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자, 살려볼까? 그러면 자동차가요 500kg라는 자동차예요. 자동차 무게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새끼가요, 자 얼마냐면 104kg의 엄청난 속력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죽으려고 지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거야. 이제 죽겠네. 그래서 쾅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운전하고 있는 그 사람은 살았다 죽었다? 그걸 결정하는 건 뭐다? 어차피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은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근데 충돌하는 거에 속력이 0이니까 됐어?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도 뻔합니다. 근데 결과는 다르죠. 어떤 차에서는 사람이 죽고 어떤 차에서는 사람이 살아요. 그럼 살고 죽고를 결정하는 건 F일까 I일까 F일까? F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습니다. 운동량이 100이었다가 0 됐어.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100입니다. 근데 어떨 땐 사람이 살았고 어떨 땐 사람이 죽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빵 하고 났을 때요. 됐어. 운전하던 사람이 이 핸들에 자기 몸이 갖다 부딪힙니다. 그때 죽는다 안 죽는다가 결정되는데 왜 결정되냐면 우리 몸이 부딪히는 충돌에 의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뼈다귀가 부러집니다. 사람들은 놀래서 죽진 않습니다. 뼈다귀가 부러집니다.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뼈다귀는 닭뼈와 똑같습니다. 뾰족하게 부러집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뼈가. 그 뾰족하게 부러진 뼈 조각이 우리 몸에 있는 내장을 찌릅니다. 그래서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도 그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병원에 가서 지혈만 받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물어볼게요. 뼈가 몇 조각으로 부러지면 죽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만 부러지던 그게 100조각이 나도 뼈가 부러져서 죽진 않습니다.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그러면 과다출혈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뼈 조각이 안 찌르게 하면 되잖아. 다시 말해서 뼈가 안 부러지게 하면 되잖아. 그럼 뼈가 부러지기 위한 최소한의 힘이 얼마인데? 만약에 뼈가 부러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80이라고 치자. 얘는 12N의 힘 받았어. 부러지게 안 부러지게? 안 부러져. 얘는 120의 힘 받았어. 부러지게 안 부러지게? 부러져. 80보다 큰 120의 힘 받았으니까 뼈가 부러져. 그럼 뒤진 거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힘의 크기만 뼈가 안 부러질 정도의 힘으로 줄이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려면 뭐 하면 돼요?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뭐 하면 되니? 늘리면 돼요. 알겠어요?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통사고가 나도 됐어.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을 늘리면 그 충돌하는 사람한테 주는 힘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이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게 에어백이에요. 그래서 에어백이 안 터지면 순식간에 탕 하고 가서 부딪히는 순간 쪼개지는 거야. 근데 에어백이 빵 하고 터지면 우리가 거기에 가서 부딪힐 때 에어백을 눌러야 되잖아요. 하고 누르거든요. 그래서 충돌해서 멈출 때까지 시간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 뼈는 무사한 거예요. 됐어? 그게 에어백의 기능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충격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충격량을 의해서 만들어지는 내가 받는 힘의 크기가 얼마인지가 더 중요한 거구나. 힘의 크기를 줄이면 안전한 거구나. 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접촉 시간을 길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에어백이 필요한 거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 그려봐 드릴게요. FT. 자, 충돌할 때 받은 힘 10N을 쭉 2초 동안 받았어. 이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는 힘, 여기는 시간. 선생님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그랬는데 왜 힘하고 시간을 나타내요? 그러면 충격량 어디 있어요? 그렇죠. FT, 아일랜드. F는 세로에 있고 T는 가로에 있으니까 이걸 곱한 면적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충격량이야. 그래서 얘는 2초 동안 받은 충격량이 얼마냐면 20N 초입니다. 팀에다가 시간을 곱했으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니까 26초 맞죠? 그럼 선생님 이것도 단위가요. 됐어. 이것도 단위가 12N초네요. 오케이. 근데 얘는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초였는데 같아요? 정확하게 같아요. 킬로그램 미터 초라는 단위가 뉴턴초와 같은 단위입니다. 왜요? 아까 배웠어요. F는 MA, 힘의 단위 뉴턴, 질량 단위 킬로그램, 가속도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 사실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가 너무 길어서 뉴턴이라는 박자 이름으로 바꾼 게 바로 뉴턴이라는 힘의 단위예요. 그러니 이 힘의 단위를 원래 단위로 바꾸시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세크를 곱하니까 날라가죠. 그래서 이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뉴턴 초로 쓰던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쓰던 단위는 같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초로, 운동량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초로 쓰지만 두 개를 바꿔서 써도 같은 단위. 그래서 단위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같은 단위입니다. 단위가 틀렸다고 틀리게 하는 선생님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인데 이 그래프 거짓말입니다. 왜요? 실제로 어떤 물체가 쿵 하고 부딪혀 멈출 때까지 힘이 일정한 세기로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요. 어떤 물체가 부딪혀서 멈출 때까지 작용한 힘은 이런 식의 모양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래도 이 밑에 있는 면적이 충격량인 건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구할 수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수학에서 미적 배우시면 전면적으로 배우겠죠. 어떻게 구하는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너한테 이 면적 구하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 자, 이 면적이 바로 충격량이라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랬을 때요. 자동차가 0.1초 동안에 충돌했어. 이때 걸린 시간이 0.1초야. 그랬을 때 힘이 120N 작용했다는데 그 힘 어디 있어요? 이때 제일 높은 값 요거를 우리가 항상 구하는 겁니다. 이게 120N이라는 뜻입니다. 근데요. 자, 충돌하는 시간이 0.1초가 아니고 1초로 10배 길어지면 자, 시간은 10배 길어지지만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봐봐. 면적은 똑같은데 시간을 10배 길게 잡아당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높이가 낮아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냐?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안전장치를 만들 때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다. 그러면 물체는 받은 힘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내년에 과학의 날 행사에서 날달걀 깨지지 않고 학교 옥상에서 떨어뜨렸을 때 바닥에 깨지지 않고 착지하기 이런 행사합니다. 그러면 날달걀이 학교 옥상에서 떨어뜨렸는데 왜 안 깨져요? 깨지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날달걀한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려면 접촉 시간을 뭐하게 하면 됩니까? 길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뽁뽁입니다. 뽁뽁이. 네, 택배 올 때 뽁뽁이로 싸줘야지. 그게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에어백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힘의 크기를 줄여서 안 깨지게 한 거라고. 알겠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뽁뽁이 장치하고 떨어뜨리면 안 깨집니다. 알겠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과학의 날 행사에서 합니다. 해보시면 좋죠. 알겠어? 자, 10분만 끊었다가 지금 여러분들은 저하고 88페이지, 89페이지 하셨는데요. 10분만 끊었다가 그 뒤에 있는 내용 잠깐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끝내드리도록 하죠.